2024 미국의 선택. 자, 예상보다 빨리 미국의 선택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해리스 후보 쪽에선 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자, 뉴스토커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방금 전에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앞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영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on this incredible movement. This was a movement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And frankly, this was, I believe,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his country and maybe beyond. And now it's going to reach a new level of importance because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and the reason is going to be just that. We overcame obstacles that nobody thought possible, and it is now clear that we've achieved the most incredible political thing. Look what happened. 자, 트럼프 후보의 표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뭔가 의기양양한 모습 분명히 보이는데요. 본인의 승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러닝메이트에 대한 승리 얘기, 상원에 대한 얘기까지 아주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트럼프 후보가 스스로 승리 선언을 한 지금 미국 워싱턴은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해집니다. 자,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는데요. 자, 강용구 특파원, 지금 미국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현재 267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해 당선을 결정짓는 270석에 거의 다 다가섰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현재 214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북부 경합주 세 곳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모두 이겨야 하는데 현재 이 세 곳 모두 패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참패입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경쟁을 했던 트럼프 후보 측 그리고 해리스 후보 측 분위기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비교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했죠. 4년 전 대선 때는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조기 승리 선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어서 이번에는 승부의 추가 확연하게 기운 상황에서 신중하게 움직인 겁니다. 지지자들도 이 붉은 마가 모자를 쓰고 큰 소리로 USA를 연호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당초 모교인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교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었지만 패색이 짙어지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캠프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오늘이 아닌 다음 날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 선거에 지더라도 공정한 선거였다면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서 패배를 담담히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당초 유력한 상황, 그러니까 어느 후보로 기울었는가 이게 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BN이 미국 대선 이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터치 스크린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개표 결과 예상보다 빨리 나오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경합주 모습은 어떠한지 이게 더 궁금해지는데 강용호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터치 불러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전해 주시죠. 네, 2024 미국의 선택, 강터치 시간입니다. 조금 전 트럼프 후보가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이번 대선의 향방이 결정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개표 상황을 보면서 현재까지 두 후보가 얼마의 그 선거인단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지도상에 이 승패가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했고요. 이 회색인 지역도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확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266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 후보는 1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후보는 당선권에 들기 위해서 4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경합주를 살펴보면서 이번 대선의 분기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의 7개 경합주 사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대선의 방향을 가리킬 아주 중요한 7곳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실 이 경합주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부가 나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승리가 확정이 됐고 이어서 조지아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썬벨트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미 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추가로 승리를 확정하면서 추가로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후보는 이 경합주에서만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애리조나와 네바다가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4곳 모두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거인단이 최고 3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결과가 워낙 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과거 대선을 살펴봐도 이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둘 줄은 예상을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 결과를 분석한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 4차례의 대선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4차례 모두 승리했으면 지난 파란색을, 반대로 공화당 후보가 4번 모두 승리했으면 지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의 경우를 보시면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모두 민주당 후보가 3번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2016년 트럼프 후보가 처음 당선됐을 당시에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 3곳에서 승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면서 이른바 블루월이라고도 불렸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선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여유 있게 앞서 나가면서 이번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노스캐롤라이나나 이곳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썬벨트에서도 다소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지만 그래도 더욱 아쉬운 점은 이곳 네바다에서 현재 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네바다의 개표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네바다에서 마저도 트럼프 후보가 51.5%로 해리스 후보에게 다소나마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바다 현재 개표 상황은 74%인데요. 다소 개표가 조금 더 남았다고 하지만 네바다마저 내준 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터치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용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크게 이겼구나. 이 부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에서조차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앞섰거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얘기 미국 대선 상황 얘기 지금부터 좀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김세희 기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문정 교수님. 네. 출구조사 그리고 개표 상황 오전부터 쭉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저한테도 좀 다소 충격이라면 충격인 것이 예. 역시 지금 앞서 강 기자님 해설이 잘 있었습니다만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내줄 거라고는 조금 예상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좀 거기가 굳어져 버리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 대선일 직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이번 네. 미국 대선 초박빙이다. 네, 그 네. 근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인단 이 확보 숫자를 통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선언까지 본 상황에서 이 초박빙이라는 분석이 빗나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워낙 기관마다 다 달랐었고 심지어 같은 기관이 본인들의 예측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버 블러틴이라고 예. 많이들 인용하는 뭐 538도 그렇습니다만 본래는 트럼프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가 예. 당일날 이제 바꿔버렸었거든요. 어. 그 정도로 같은 기관이 저렇게 바꿀 정도로 지금 정말 알 수가 없나 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선거 현장에 지금 미국의 정말 바닥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 이런 이제 언론이나 내지는 여론조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하도 기관마다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다 그냥 50대 50으로 볼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대 50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가 가진 이제 본질적인 그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일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기관들조차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좀 해칭하는 차원에서 예. 누구 한쪽을 더 이렇게 물론 여론을 조사를 뭐 조작했다거나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전혀 아니지만 이 보정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리스크를 그 좀 피하려고 하던 것이 결국 이렇게 50대 50으로 수렴이 돼 버렸는데 예. 그게 결국은 그 현실을 반증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지금 깨닫게 되네요. 네. 일단 전체적인 이 예상이 왜 차이가 많이 났을까 실제 결과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아주 자세한 내용 네. 제가 질문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따로 질문 드리고요. 지금 김세희 기자, 지금 보면은 이러다가 지금 매직 넘버인 270명, 270명의 선거인단은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트럼프 후보가 확보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3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방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지금 거의 승리 선언을 하는 그 연설에서도 예. 자기가 312명에서 315명 정도를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체 예상을 한 네, 거네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본인이 이기고 있었던 줄을 하나씩 읊어주면서 예.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은 지금 300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강터치에서 보인 예. 것처럼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했다고 얘기한 네바다주나 애리조나주를 빼앗겨 버리면 실제로 300명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이제는 조금씩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310명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문정 교수님. 네. 사실 미국 대선 요번에 8천만 명 이상이 사전 네, 투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네. 그 사전 투표는 사실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이다.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미리 참여했구나 이런 얘기였는데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과 결과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의례적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진보 성향을 가진 그 유권자분들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우리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할 법한 그런 좀 보수층들은 아무래도 직접 본인이 가서 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믿지 못하겠는 것도 있고, 예. 직접 또 현장에 가서 그게 기계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성향 차이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전 투표가 높았다는 것이 지금 앵커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한테 결국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뭐 이제 트럼프 측도 사전 투표는 뭐 믿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많이 독려를 또 했었으니 이제 양쪽에서 더 이제 물론 자세한 표를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무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침만 하더라도 저희 시간 아침만 하더라도 70% 넘게 막 나와가지고 예. 해리스가 이제 그거는 아마 우편 투표부터 먼저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편 투표상으로는 아무래도 뭐 유리했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왜 무슨 붉은 신기루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레드 미라지. 그래서 이쪽부터 열어보니까 동쪽부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우세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 블루 시프트가 있기도 하다 이러는데, 예. 이 펜실베니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우편 투표로 인하여 약간의 어떤 블루 미라지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지금 레드 시프트가 오히려 벌어져 버렸네요. 예. 지금 화면에 네. CNN 홈페이지에서 지금 집계하는 내용. 네. 자, 195, 195 그리고 266 숫자 차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미리 네.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 결과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이른바 매직 넘버 270명만 확보하면 선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승패는요. 근데 지금 4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의 뭐 언론사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CNN 기준으로 보면 네. 이런 상황이 네,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미국 대선 여러 가지 키워드로 분석이 되는데, 김세희 기자,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키워드로 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좀 가장 큰 게 두 가지 변수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유색인종 여성이기 때문에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들이 좀 결집될 거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지자들이 실망을 보여서 좀 소극적 지지를 하거나 이탈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중동 정책을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뭔가 강력한 트럼프 후보보다는 덜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예. 그 지지자 입장에선 되게 미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굉장히 정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주의화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문정 교수님. 네. 사실은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네. 하면서 미국 대선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그러시죠? 그때 네. 기억이 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문가분들이 그런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라는 유권자들이 있다. 근데 이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잘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초박빙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네, 됐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는 등장을 했지만 히든 해리스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샤이 뭐 트럼프니 히든 해리스니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였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 하루 동안 이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이런 여론조사 지표에 드러났고 안 드러났고는 이제 추후에도 계속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봐야 할 문제고, 예. 일단 딱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역시 뭐라 그럴까요? 대세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재집권 그리고 이제 해리스의 집권을 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층이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트럼프를 뭐 다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거에 얹어서 또 역시 뭐 중도층 중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바이든 해리스로 이어지는 어떤 이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에 예. 불안 내지는 불만을 느꼈던 층들이 결국은 이렇게 많았던 거구나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것이 꼭 샤이 트럼프나 혹은 히든 해리스나라고 하는 용어들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지금 그 현상 유지 내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 내지 불만은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승리선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 쪽에서 뭐 반박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문정 교수님 혹시 해리스 후보는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경선에서 이겨서 또 한 번 후보가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교체된 후보였거든요. 이것의 한계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지금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이 민주당이 트럼프는 사실 본인이 돌아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의 디폴트 값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을 한다라고 해서 이 싸움의 진심이었다면은 이런 전략을 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지금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 해리스 후보가 쓴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든 해리스인 거죠. 결국 어떤 이제 전략이었습니까, 그거? 시간을 이제 와서 뭐 만세지탄입니다만 시간을 돌이켜 보자면 바이든이 일단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자체는 개인으로서도 훌륭한 개인이고 예. 정치인으로서도 연륜이 있으시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럼 진보 정당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예. 그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내놔야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간다. 근데 이분의 여러 가지 한계가 특히 TV 토론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게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낸시 펠로시 같은 분이나 뭐 민주당 내에서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내려오라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어차피 그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예.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어떤 자신들의 당략에 의해서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또 바이든이 호인스럽게 받아들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왜 당연히 이게 해리스로 가야 되느냐. 부통령이니까 그 내면에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위 그 기득권 내지는 정치 자금 문제, 선거 캠페인에 이미 돈이 모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불신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건 가정이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유지해서 대선까지 갔다면 끝까지 갔다면 상황은 예. 어땠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본인은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예. 좀 이제 보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금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특히 그 TV 토론 때 저도 굉장히 그 장면을 슬프게 봤거든요. 이게 참 세월이 참 이렇구나. 내 나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책임이 있는 집권 정당이라 그런다면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놨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내지는 뭐 트럼프는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기인이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기를 허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아름다운 그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세희 기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트럼프 후보는 방금 스스로 승리선언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리스 후보의 어떤 반응은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언제 지금 입장을 낸다고 좀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선거 캠프 따르면 해리스 후보 오늘 아니라 내일쯤 다음 날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아까 앞선 그 워싱턴 특파원이 현장 보도해드린 것처럼 당시 하워드 대학에 가서 투표 집계를 같이 개표하는 상황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점심부터 굉장히 하워드 대학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었고요. 하워드 대학 휴교할 정도로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해리스의 당선을 꿈꾸면서 기대를 한 거네요. 네, 모여 있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보이다 보니 굉장히 현장에서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예. 지금 사람들이 쏙쏙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플로리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가 아주 굉장한 지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본인의 승리 선언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상당히 길게 했거든요. 앞서서는 그 부분의 핵심만 보여드렸는데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좀 더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이문정 교수님. 네. 사실은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후보다. 이게 보통 설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선거 막판에 이른바 쓰레기선 발언. 이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보니까 이런 게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 푸에르토리코를 예. 놓고 이제 소위 트럼프 자신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제 찬조 유세를 했던 그 예. 코미디언 분의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당황스러우니까 캠프 쪽에서 이제 그쪽하고 거리를 이제 그 발언이 트럼프 자신의 발언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또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실수가 나왔잖아요. 정말 이제 떠다니는 뭐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또 저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쓰레기차 이렇게 화물을 모는 것 같은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연관 검색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러죠? 하늘을 솟을 정도로 이게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에 깔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연장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세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다른 설명 중에 자주 나왔던 얘기가 미국 언론 통해서 나왔던 네. 얘기가 백인 여성이 변수다. 이거는 이제 해리스 후보와 관련돼서인데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는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대선이 인종 간의 대결이나 결정이 아니라 남녀 성별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정말로 흑인 남성들이 대규모로 많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말 그 결과들을 놓고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여러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인종 대결로만 볼 일도 아니고 남녀 대결로만 볼 일도 아니고 어쩌면 지금 이것은 사회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하나 더 얹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교육을 잘 받고 좀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 내지는 도시 외곽 서버브에서 살면서 이제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야 트럼프를 쉽게 지지가 잘 안 되죠 심정적으로 그러나 뭐 백인 여성이라고 해서 다 그런 분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흑인 분들도 흑인 유권자들도 그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 저소득층이 있는 반면 아까 앞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흑인이 미국 사회에 정착한 게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 그 사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거나 정치력을 어마어마하게 또 가진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득이라든지 본인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그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랑 오히려 겹쳐서 봐야지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남녀, 흑인, 백인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예. 아마 좀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선거 결과가 다 나오면 또 이 인종별로, 뭐 성별별로, 지역별로, 또 소득 수준별로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지 싶습니다. 네. 자, 김세 기자. 오늘로써 이제 미국 대선일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하고 시차가 있지만 우리 시간의 기준은 오늘로서 지나가게 돼요.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일정들이 또 남아 있죠? 이 일정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미국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 인단을 뽑습니다. 538명 뽑고 예. 나서요. 이 선출된 선거 인단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17일에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뭐 네브라스카주나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 아닌 뭐 한 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얻어서 뭐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예. 지금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1월 20일쯤에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 그러니까 선거인단 숫자로 270명을 넘게 얻으면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선거인단 숫자가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269명씩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률일 때는요. 미국의 경우는 하원에서, 의회죠. 하원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문정 교수님. 네. 사실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은 11월 5일이고 우리로는 6일이 됩니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미국 시간 이제 육일 넘어가서 새벽 시간이 됐군요. 동부 이제 기준으로는. 이게 새벽이죠. 네. 자, 이번 선거는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일부도 뽑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하원의원은 전체를 뽑는 선거도 같이 진행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누르면서 봤는데요. 예.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51석을 확정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42석을 확정을 지은 것으로 그럼 상원의원 보여서 51석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겁니까? 예, 그런 무난히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예. 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좀 확정적인 것이 193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173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은 이것도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지금요? 저는 지금 하상 대통령까지 다. 그럼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은 이미 공화당 확정이고요. 하원도 공화당, 다 공화당이 그럴 것 의회와 같습니다. 네. 행정부를 예. 집권하게 된다. 이런 네. 뜻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대선이 공화당, 이른바 공화당 잔치로 끝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세 기자. 이번에 상원의원 선거 이제 미국 전체적인 뭐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좀 한국계 한인들의 미국 정계 진출 우리도 큰 관심사인데 그동안은 하원 의원들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상원 의원이 탄생했다고요? 역사 120여 만에 그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 연방 상원 의원에 선출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분이죠. 네, 바로 앤디 킴 당선인인데요. 뉴 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했고 예. 당선됐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온 앤디 킴 당선인은 예.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사령관 참모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서 상당히 외교안보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5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 2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저지주의 남부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교 쪽에 굉장히 식견이 있는 한국계 상원 의원의 탄생이 된 겁니다. 아마 상원에 가서도 그런 분야를 좀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된 걸까요? 이문정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한인들의 또 이민의 역사라는 게 눈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끝에 이런 지금 물론 앞으로도 또 갈 길이 많겠습니다만 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의정 활동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기억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1월 6일에 그 의회 난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무릎 꿇고 청소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많이 또 미국 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심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아주 너무 기쁜 이 소식에 김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미국 정치인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정치인. 미국인이고 미국 정치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의 국익을 따지지 않겠나 이 말씀인가요? 그래야 하는 것이 그분의 또 물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또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이 그것도 미국은 특히 양원제면서 상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원에 이렇게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적으로 든든한 건 맞죠. 그러나
과도한 어떤 우리의 아, 무슨 기대는 기대를 네, 그거는 또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하면서 이분을 위해서도 그래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계가 아닌 다른 상원 의원보다 그래도 말은 통하지 않을까요, 저희하고는? 네, 그건 그런 당연히 한국과는? 그러실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요,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한 거예요. 본인도 승리 선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트럼프 후보는 기소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소된 상태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제 올해 한 기억하시다시피 한 초반에는 이제 특히 그 배우분하고의 그 문제 때문에 아.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오고 해서 좀 시끄럽다가 이게 이제 조금 이뮨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면책 특권을 좀 넓게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어지면서 또 그리고 선거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제 이런 결정들이 나오면서 좀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었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네. 자, 트럼프 후보하면 많은 분들이 또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립니다. 같이 러닝메이트 아니었어요. 지지 선언을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죠. 근데 지금요,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 지금요, SNS상에서 글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호하고 축하하고 막 이런 글이거든요. 자, 그 내용 좀 볼까요? 이런 겁니다. 게임 셋 앤 매치. 이런 거. 그리고 뭐 본인 입장을. 그리고 오늘요, 트럼프 후보가 승리 선언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못하는 걸 일론 머스크가 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김세희 기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 단순히 미국 증시나 이런 걸 움직인 게 아니라 국제적인 증시도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다 보니까 예. 결국은 미국의 그 증시에 도움이 돼야 한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지지자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지자와 합세해서 굉장히 좀 결집된 지지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정 교수님.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창업을 했는데 오늘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요. 뭐 여기저기서 찾고 있나 봅니다. 벌써부터 이런 반응을 나오는데 물론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이제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당장의 어떤 현물로서의 가치도 없지 않지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장이 오늘 마감이 된 것 같고, 일론 머스크란 저는 또 어떤 부분을 재밌게 봤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뭐 호불호가 굉장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이기는 하지만 뭐 기업인으로서 성공했다면 당연히 성공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예. 어마어마한 부를 일궈냈고 물론 그것이 오롯이 개인 혼자의 역량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기업인으로서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거느렸었단 말이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영이 있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후보 간의 득표 또는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예상치가 있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확연히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빨리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미국이 50개의 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7개 주가 이른바 경합주라고 불려서 이곳이 전체 결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통했거든요. 이른바 경합주 7곳입니다. 이문정 교수님. 네. 근데 이번에 그 7개가 좀 뭐가 승패가 확정된 데도 있고요. 지금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계속 우세도 개표가 아직 다 안 끝난 것도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7개 경합주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다 기운 겁니다. 이거 경합주가 아닌 셈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걸 왜 경합주라고 굳이 불렀었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요. 7개를 다 설마하니 가져가다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스콘신, 미시간을 뺏겼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에서는 크게 아프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애리조나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박빙을 넘어서서 해리스가 좀 우세하다라는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흥미롭게 가나 이랬었었는데 예. 뭐 저야 개인적으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그래도 숫자를 따져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여기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더라도 펜은 반드시 갖고 와야 되고 했었던 건데 이제 하여튼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이렇게 됐으니 예. 이제 등치 큰 이런 경합주들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런 얘기를 갈무리를 좀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세희 기자. 이 미국 대선에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MBN이 전해드린 뉴스특보를 좀 앞부분부터 오래 보신 분들은 아 저렇구나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미국 대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는 무슨 득표율 몇 퍼센트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여기는 무슨 선거인단 숫자 몇 명으로 승패를 거둔다.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투표는 지금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게 됩니다. 예. 내가 A 후보를 뽑았다면 그 표가 그대로 A 후보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선거 방식인데 먼저 주별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대신 뽑아줄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에 대통령 후보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찍으면 그 후보를 뽑아줄 그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득표율을 많이 얻는다 해도 예. 선거인단 수에서 져버리면 득표를 하는데 되게 불가능할 것이다. 거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돌려보니까 과거 미국 대선에서 전국 우리로 계산한 우리 방식이죠. 유권자들이 투표한 득표율 전국이 있어요. 전국 걸 다 누적한 합계가 있는데 그 합계에서는 이겼는데도 선거인단 확보 숫자에서는 지면서 패자가 되는 경우 우리로서는 약간 어리둥절한 방식이 미국의 대선 결정 방식이거든요. 이번에 역시 그래서 선거인단 뭐 득표율 이거보다도 선거인단 확보 자체가 중요한 게 미국 선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경합주 얘기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관심을 받았던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이죠. 네. 여기에 선거인단이 19개로 가장 많아요. 가장 7개 많고요. 네. 경합주 중에서. 네. 근데 여기는 사실 민주당이 그래도 좀 우세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넘어갑니다. 네. 펜이 이제 결정적이라고 자꾸 말씀들이 나왔던 거는 지금 앵커님 짚어주셨다시피 이 경합주라고 불리웠던 7개 중에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기도 하고 19석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2016년 때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2020년 때는 이제 바이든을 지지를 해서 요컨대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의미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따지면야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공업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내지는 또 이렇게 몇 개 도시 뭐 피츠버그라든지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진보 진영이 우세하다 보니까 펜이 그래도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내지는 근데 막판에는 결국 동률로 보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여튼 경합주로 봤던 건데 예. 뭐 이것도 의외라면 의외겠다마는 다소 차이를 벌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굳혀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그 민주당을 지지할 만하다라고 했던 분들이 예.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요, 이 네.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 후보는 이 당선권이죠. 좀 매직 넘버인데 270명, 여기에 지금 4명만 남아 있고 해리스 후보가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요. 200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네.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그리고 본인은 승리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럼
지금 트럼프 후보 앞서서 승리선언 연설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좀 다른 대목들 저희가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in this incredible movement. This was a movement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and the reason is going to be just that.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자, 저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까지 해요. 물론 큰 표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 선언 그리고 본인 스스로 확정을 한 겁니다. 상황에서요. 자, 그럼요. CNN 미국 언론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보도하고 있는데 CNN 지금 방송 바로 연결해서 동시 통역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He's on track there. The expectation was this was a 지금 state that 기대도 would go into 그렇게 Republican hands. 트럼프가 So 이길 what is 것으로 that? 예상을 That's 3 했었는데요. electoral votes. That gets him to 지금 이 269. 알래스카를 269. So he's looking 이김으로써 for one 3개의 additional 선거인단 electoral vote. 표를 And I want to 트럼프가 come over 가져가게 here. 되었고요. Maine obviously breaks the 이제 electoral votes down 메인으로 by congressional 가볼까요? district. One of those congressional districts right here. 메인에는 Trump has 의회 been favored. 선거구가 The 있는데요. expectation forecasting 그 중에 is that he would win 하나를 Maine's second 트럼프가 congressional 가져가게 district. Where does it stand right 되었습니다. now? Donald Trump with a healthy 도널드 nearly 트럼프는 8-point 지금 lead with 61% 안정적으로 reporting.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61% 개표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월 스테이트, 블루 월 스테이트, 애리조나, 미시간, 그리고 또 다양한 주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뉴저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2020년도에는 조 바이든이 16% 앞서서 이겼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격차가 좁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블루월 주가 있죠. 그리고 선벨트 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 7개의 경합주에서 하나하나 다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2개의 블루월 주를 보시면은 그중에 미시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247만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2016년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요. 미시간주에서 해리스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워스콘신을 보시면은 지금 90% 개표된 상황인데요. 굉장히 큰 표 격차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살펴보면 그리고 2016년도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2024년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96% 개표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격차로 해리스 후보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에서 특히 7개의 격전지에서 안정적으로 트럼프가 해리스를 제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지표가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우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펜실베니아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정당에 대한 우세한 상황이 원래 없는 주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덮여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거의 17만 표를 앞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이를 제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2020년도에 트럼프의 그런 득표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도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3%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그 격차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황이 다르죠. 이 지역을 보시면은 블루 컬러의 그런 서민 계층이 많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공화당이 이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민주당은 뭐 외곽 지역, 교외 지역에서 특히 펜실베니아의 외곽 지역에서 큰 표차로 표를 더 많이 획득을 해야 해리스가 조금이나마 승산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될 때 조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텐데요. 자, CNN 방송을 연결해서 동시통역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서는 트럼프 후보의 사실상의 승리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미국 대선. 그 이유가 배경이 무엇일까? 다각도로 좀 분석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요. 트럼프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다라는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요, 물론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스스로 승리 선언을 했고 해리스 후보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반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오셨는데요. 우선 트럼프 재집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거의 뭐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한 관심사인데요.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죠. 그동안 김정은과의 관계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김정은 변수가 좀 달라진 겁니다. 이게. 김정은 변수가 달라졌다. 그렇죠. 예. 그 과거에 이제 2017년까지도 굉장히 북미 관계가 안 좋았죠. 험악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더 핵 버튼이 더 큰가 이제 경쟁하고 말싸움하고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지금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19년에 대회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김정은이 뭐냐면 2017년 9월 11월까지 핵실험과 ICBM 화성 15형 발사를 끝내고 국방력을 어느 정도 완성한 자신감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고 나라의 한 축인 국방력 발전을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 경제력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새로운 여정에 나갔을 때였죠, 김정은이. 김정은으로서 그때 도전을 한 겁니다. 한 1년간 도전을 했는데 그게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문 꽂고 걸어다니고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나서 북한 정면 돌파, 강대강 뭐 이제 이런 기조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의 북한과 김정은, 지금의 북한과 김정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요, 뭐 아직은 취임 얘기하니까 너무 빨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승리가 확정적이니까요. 다시 이제 재집권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연임은 아니지만 한번 건너뛰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다시 재집권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텐데 2018년, 북한과 관련해서는 2018년과 같은 어떤 협상을 하고 만나고 하는 상황이 또 온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와는 사뭇 달라질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얘기한 걸 공언한 대로 한다면은 그 대북 어프로치, 대북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대북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 지금 우선순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 중동, 그리고 늘 상수처럼 있는 이제 중국 때리기. 이거 세 가지 과제가 가장 큰 과제지. 사실 지금 이 한반도 문제, 북한과 뭔가 협상을 벌리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탈까? 이제 이런 거는 2018년도하고는 트럼프한테도 유인이 조금 다른. 그럼 지금은 후순위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다음에 중동 사태가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먼저지 북한은 그 뒤쪽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선거 국면에서 늘 나왔고 7월 달에 공화당 정강 정책 발표됐을 때도 북한 비핵화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아예 다 빠졌습니다. 네. 공화당 정강 정책은 아예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지금 워싱턴에서 바라볼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렇게 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투표 결과요. 북한 김정은 뭐 외신 뭐 집무실에 다 있겠죠, TV가. 네. 그리고 인터넷을 보겠죠. 네. 북한 주민들은 못 보게 해도. 네. TV 보고 우리 방송도 이 한국의 방송까지 다 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서 트럼프로 기울었구나 이렇게 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의 승리 쪽으로 기운 이 상황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 네. 지금 북러 밀착 국면이죠. 예.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낼 건가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할 겁니다. 아. 만약 우크라이나전이 어떤 식으로도 그냥 끝내버린다. 조기에 푸틴과 갑자기 트럼프가 협상을 해가지고 좋게 잘 끝난다.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예, 별로 얻은 거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예. 상황이 온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트럼프가 발 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빠진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원을 안 모르겠다. 한다. 예. 이건 알아서 해라. 우크라이나 이제 알아서 해라 하면 이제 러시아는 더 기세등등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밀착을 더 장기화하고 얻을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뭐 대남 대화는 물론 뭐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유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자기랑 어떻게 뭐 친서를 주고받느냐 이거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푸틴하고 얘기할지 그걸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해할 거고 아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분 좋게 뭐 축전 하나 보낼래 말래 지금 그런 뭐 얘기는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전을 보낼까요? 뭐 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의례적인 축전은 보낼 수 있겠죠. 축전도 보내고 북한이 예를 들어 뭐 외무성 또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북한도 그런 명의로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입장을 조만간에 낼까요? 이것도 그렇게 좀 봐야 됩니까? 예, 뭐 조만간 입장을 낼 건데 그 실마리는 지난 한 7월에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과 사는 구별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과 사를 구별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새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모르던 사람도 아니니 예. 축하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공과 사는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기들을 향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들 예. 그리고 2019년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이제 미국 입장, 특히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후순이다 이런 생각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북한 가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핵 군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협상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트럼프가 그거를 실행한다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새 행정부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예. 여러 가지 이제 리얼라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맞춰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로 그냥 조금 뭐 거포장을 다루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예. 북한 비핵화보다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예.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러 밀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일단은 핵 동결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상황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체로 조금 공통된 인식들로 좀 수렴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건 정책적 표로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맹국인 우리가 설명을 하면 남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핵 동결과 어쩌면 이제 북미 간의 핵 군축에 관련된 내용들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를 마냥 이제 아니라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100% 우리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더라도 예. 한 60% 70% 정도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조금 속도를 제어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걸로 갈 건가라고 예. 하는 거 아주 근본적인 검토를 오늘 밤부터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로서는 북핵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뭐 외교 현안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다. 아직 트럼프 후보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선 약간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목소리가 좀 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We're going to charge them 10 to 20% to come in and take advantage of our country because that's what they've been doing for nothing, to take our jobs. I'm going to put a 100,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정대진 교수님. 지금 내는 돈도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특징은 우리가 실제 내는 돈은 굉장히 낮춰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나선 거기다 곱하기 10을 합니다. 네, 예. 이거 받아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거 방위비 분담금 아빠 이거 더 거세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이거 거세질 거고 트럼프 1기 말기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죠. 예. 갑자기 500% 인상한다 그러고 막 했던 거를 예. 봤던 건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오면서 그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잘 끝났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한국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건데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제 선거 국면에서 어쨌든 거래의 달인이 예.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아닌데 그 속도와 증액 규모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격히 말하면 한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올라가는 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요. 예, 그 반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 2만 5천 명 혹은 2만 8천 명 정도 있는 주한미군. 예. 이걸 그럼 미국 본토로 가면 그 주둔 비용을 미국 본토에서 그냥 그대로 또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평택 미군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예.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징을 하고 있는 게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국면은 지났으니까 예. 이제는 이제 계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부가가치를 좀 상세하고 따지고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건지를 잘 설득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될 겁니다. 예. 자, 이문정 교수님. 네. 아까 저 정대진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외교와 관련돼서 미국의 외교와 관련돼서 트럼프 후보 공화당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근데 그중에서 북한이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서 이게 네. 좀 앞선 순위다. 네. 근데 지금 앞서서 제가 보니까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어요, 그동안. 네.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길어진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본인은 이제 말로야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등등의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꼭 말이 다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의지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에 미국의 어떤 국부를 나눠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호소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예를 들면 거기 패널 분들이나 이제 정치인 분들하고 가끔 그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유럽의 방패가 돼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저도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에서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어떻든 저떻든 간에 어쨌든 주권 가까이 지금 영토를 침범해 온 이들에게 일정 부분 팔뚝이라도 떼어줘야 이게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예. 정말 뭐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 이상 국부를 쓸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게 6월 달에 바이든 당신 아직 바이든이었습니다만
TV 토론 때 계속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음. 외교의 실정을 얘기를 하면서 아프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아프간이라는 것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예. 결국은 9.11 이후에 있었던 이 대테러, 예. 테러와의 전쟁.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물론 테러에서도 그렇지만 그 대테러 전쟁이라고 하는 상대가 잘 보이지 않는 예. 이 전쟁을 하면서 아프간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거기에서 손실된 국부, 거기에서 아깝게 정말 목숨을 잃은 미국의 그 정말 아들, 딸들, 이게 지금 미국민들 가슴 안에 다 있는데 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심정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국민들 안에서도요. 그래서 요컨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또 푸틴이 얼마나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응을 해줄지도 변수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결국은 이렇게 리소스는 난 더 이상 쓸 수 없다, 재원을 쓸 수 없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공산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대인 교수님. 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아니면 가자지구 사태 이런 표현인데 지금 뭐 확전이잖아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 중동 전쟁 확전이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이끌어온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해리스 후보에게는 대선과 관련해서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됩니까? 예, 뭐 플러스 요인은 절대 아닌 것이죠.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 내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계 예.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뭐 반길 이유가 사실은 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편이 또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쯤 뭐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당연히 그냥 친이스라엘로 그냥 일본도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상수처럼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미국 내 대학가에서 지난 여름부터 해서 반전 운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미국의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 지지하는 좀 리버럴 쪽에 가까운데 예.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리스한테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은 좀 생각해야 될 요소가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그 문제가 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뭐 패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결정적 패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죠. 사실 뭐 미국의 내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 내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미국 내도 사실은 정치적 분열이 심각하거든요. 뭐 그와 관련된 얘기 지금 제작진이 저한테 지금 전해오는 내용은 미국 매체들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우리한테 성큼 다가왔거든요.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병을 통해서.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78입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더 올라가요. 숫자 거의 이제 80입니다. 지금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어서 상대도 나이가 먹어서 고령이어서 문제가 있다 지적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후보 역시 적은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는 대통령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고령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문제는 전혀 아니죠. 뭐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젊은이들에 비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살아온 경험 속에서 오는 또 직관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보여왔던 모습들에서 이제 뭐 슬리피조 이런 실질적으로 약간 별명도 이상한 있었지만. 모습이 목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토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토론 때의 모습은 참 정말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아까도 좀 안타깝게 보셨다고 정말 그랬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누구를 꼭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얼마나 고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사람도 2시간씩 이렇게 서서 TV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든데 뭐 다른 뭐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친근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어떤 최고 결정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보였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너무 이게 과해 보일 정도로 에너제틱하니까 예. 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고령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해리스 측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다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리스 후보도 물론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나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격하고 네. 약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그 고령 때문에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은 별로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항상 에너지가 넘쳤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정대인 교수님.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들 분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요. 트럼프 후보의 저 승리 선언을 보면서 일단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입니까, 지금? 예, 우크라이나 전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 그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냥 바로 그냥 중단하면서 발 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냐면 유럽 국가들, 나토, EU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나토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러시아가 직접 전선을 맞대고 대치하게 되는 상황들. 이거는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좀 상상의 나라를 피면은 3차 대전의 전후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끝내야 할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 처리 문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여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벌써 메시지를 예. 냈네요. 그리고 예. 지지 기대합니다. 초당파적으로. 예. 초당파적이라는 그렇죠. 예. 표현을 쓴 게 굳이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요. 그럼요. 미국 의회와 그 여론에 좀 기대를 한다는 건데요. 아. 초당파적 지지를 기대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회 분위기가 러시아보다 더 통제적이긴 합니다. 젤렌스키가 이제 정적 제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예.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를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지금. 예. 굉장히 빨라요,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정상들과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의 향후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젤렌스키를 자리매김을 할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마 좀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방금 정대인 교수님 말씀하실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입장도 좀 있었어요.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유럽도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와 함께 일할 준비돼 있다. 축하 인사인가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건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다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 가면서 이거를요. 가면서 이문정 교수님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가장 위대한 복귀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요? 이게 중동 전쟁과 관련돼 있어 보이도 하는데요, 지금요. 참 이 중동 얘기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요. 이 가자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참상입니다. 예. 이런 참상을 목도하고 2024년에 인류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꼭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라고만 폄하할 수도 없겠지만 네타냐후 총리 역시 그 국가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지금 결국은 궁극의 운명의 적은 이란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늘 아래 머리를 같이 둘 다 들고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철천지 원수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란의 지금 프락시들을 다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아마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타냐후 입장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저런 반응이 나오면서 말하자면 본인 입장에서 내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천군만마를 얻었다라는 기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 우리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질문이 좀 있고
그러나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또 유태인들이 결집하면서 아까 그런 가자의 참상을 가슴 아파하는 젊은이들에게 반유대주의다 이런 또 말을 해서 이게 또 갈라치기가 됐었기 때문에 참 우리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도 참 이게 인간들이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우리 역시 분단 국가로서 예. 이런 참 그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국의 어떤 축하 인사 또는 입장 반응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 쪽 아마도 미국 대선을 가장 촉각을 세며 본 국가가 중국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 어떤 입장은 없어요. 그러면요 알아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만준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김 특파원 지금 중국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중국 매체들은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대선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정 불간섭 원칙 아래 중국이 혹여라도 대선의 이슈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는 있지만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금까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 미국 대선은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결과가 확정되면 관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해리스보다 더 강경하고 예측 불허의 정책을 내놓을 트럼프가 사실상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그제부터 모레까지 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곳인데요. 당초 회의는 지난달 말 열렸어야 했지만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이번 주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현지에선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 바로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정중동의 행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분석의 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방금 중국 반응을 베이징 연계 들어봤는데 중국 글쎄요. 조금 트럼프 당선으로 기운 저 모습에 약간 불편할까요? 이거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아주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GDP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한 25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를 넘어 따라오기 때문에 예.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현재 60% 정도 고관세를 부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10% 정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미국에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것은 또 미국에 수입이 될 때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늘리고 또 중국산 부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강경한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되겠다.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교수님, 지금 관세 얘기를 했어요. 예. 트럼프 후보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집권하면 관세를 다 부과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로 보복에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집권 시기에 고관세를 부여했었고 트럼프의 이제 경제 전략이라든지 뭐 여러 전략을 보면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 앞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6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해서 한 20-30% 크게 올려줬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2조 원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트럼프의 모든 전략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협상의 폭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피를 보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의 시안에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35조 원을 투자해서 중국의 전체 수출 반도체 물량의 50%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최신형 반도체는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는 게 바이든 정부였고 예. 트럼프가 취임한다 그러면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중국에는 더 좋은 사양의 좀 더 떨어지는 사양의 반도체도 공급을 하지 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으로 무역 정책을 옮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관세 부과 이거 우리도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중국을 겨냥했다지만요. 근데 김대중 교수님, 오늘 금융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쪽으로 먼저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벌써 나오더군요. 그렇습니까 오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종합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올랐고 오늘 테슬라는 16% 올랐습니다. 테슬라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예. 16% 올랐고 뭐 엔비디아, 애플부터 해서 전부 다 미국의 우량 기업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 2-3%씩 크게 올랐고 테슬라는 뭐 16% 올랐다. 테슬라의 전고점은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한 $283 정도까지 왔으니까 16%나 크게 올랐고 앞에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예.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를 그렇습니다. 지지했느냐. 약간 쉽게 납득은 안 되네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 그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 로켓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이게 낙하가 하게 되면 미국 태평양에 있는 돌고래라든지 이런 고래의 피해가 얼마나 가느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규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게 됐고 좀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기겠다. 미국의 규제를 없애고 미국의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가 한 21% 정도 되는데요. 이제 바이든은 법인세를 더 올려서 이렇게 미국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낮춰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 중산층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저도 뭐 월요일 정도에 한 90%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은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한 $20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최저임금만 받는 미국의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인단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주식 그리고 미국의 큰 기업들 얘기들 쭉 해주셨는데 오늘 비트코인이요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또 급등했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비트코인의 급등은 무슨 관계입니까? 전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가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 개 정도 있는데 트럼프는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기축통화로 더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결제되는 달러의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1만 개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선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더 압도적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의 기축통화가 되도록 밀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꺼내놓은 게 배경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예.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 지금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예. 강한 미국이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려운 백인들, 중산층의 백인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또 가상화폐를 이렇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상화폐의 지지자들, 20, 30대가 많이 가상화폐를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했던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환율 시장, 오늘도 환율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달러가 갓대나 강세입니다. 더욱더 강달러 현상, 이거 그렇게 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IMF 기준으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60에서 7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화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파운드화, 엔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현재 4,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 GDP의 2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이 한 70% 정도 되고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가 한 1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예. 이렇게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9,300억 달러라고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 50년 기준으로 한 1달러에 한 200원 정도였습니다. 1970년도에. 지금 현재 1,400원까지 올라왔다. 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은 한 85%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예.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최근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어떤 반응들인 거죠. 시장의 반응 이런 거 전해주셨는데 이문정 교수님, 네. 해리스 후보는 전 낙선으로 기울은 거예요. 낙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패인 분석을 좀 해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과 차별화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우리 지금 앞서 교수님에 비하면은 경제적인 지식이야 제가 더 일천합니다만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단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역시 고금리, 고달러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물론 코로나 탓이 큽니다만 예. 코로나 때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큽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뭐 주식이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그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그 고용의 방점을 찍는 게 지금은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유권자들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고용을 창출을 하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건데 미국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정대진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식당 가서 정말 놀랬다.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갔는데 이건 말도 못하더라. 네. 가격이. 그리고 조금 괜찮다고 소문난 식당 가면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팁을 적는 칸이 뭐 10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층층이 다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물가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역시 이 물가가 큰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죠. 이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그 대응하느라고 달러를 막 찍어낸 거죠. 그냥 쉬운 말로 했을 때.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바우처를 막 나눠줬죠.
그 당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제 그걸 방어를 한다고. 예. 그래서 그 미국민들한테 초과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게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용카드 연체율이 거의 0%에 이제 가까웠어요. 그랬는데 작년 예. 보면은 이거 하위 한 20% 수준에서는 그게 신용카드 연체율이 제가 정확한 퍼센트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 2% 이상 넘어갔고 심지어 소득 상위 20%에서도 연체율이 1% 예. 가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용카드 막 쓰고 바우처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사는 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랬으면 사람들의 이게 정서적인 타격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경제적인 분동가요 지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요즘 최근 조금 진정되고 미국의 거시 경제 상황을 보면은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예. 사람들이 그 물가라고 하는 거 진짜 생활에 탁 촉수같이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이번에 그 해리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을 얻은 것 같고 그러려면 이 바이든과 좀 차별되는 바이든이 물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내고 그 위기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재함을 지금 지켰어요. 4년 동안. 사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와 그거에 그냥 계승하겠다라고만 이제 얘기가 됐지 좀 차별화돼서 사람들한테 미국민들한테 다음 경제는 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소위 예컨대 뭐 해리스노믹스 예. 같은 뭔가 특별한 브랜드가 지금 없었다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박 웃음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먹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물가에 깜짝 놀라고요. 반대로요. 미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너무 싸다.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지금요. 미국 물가 그만큼 치솟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두 분이 그런 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재정 교수님,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이거는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이나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을 세운 기업들에게 이제 보조금,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후보 공공연히 이거에 대해서 손질하겠다고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한 8조 원 정도를 지금 돈을 받게 예정입니다. IRA법에 적용을 받아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메모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의 TSMC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9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에는 안정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돼야 된다. 예.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예. 저는 아마 트럼프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해외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줄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예. 한국과 대만에서 어떤 뭐 전쟁이 나더라도 안정적인 미국의 경제는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둘 다 미국 우선주의다. 바로 이런 것이 목적이고 저는 아마 전기차 분야는 원래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러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의 10%가 지금 전기차고요. 예. 지금 미국의 전기차의 50%는 테슬라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BYD가 이제 다시 매출액은 1등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이고 미국이 잘 돼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는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 2%만 받고 있는 관세를 10%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미국 국민들이 예. 물가가 오르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또 장점과 단점이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를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번 달에 물가는 2.2%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것은 급여의 절반 정도를 집세로 냅니다. 약 3, 40% 정도. 그렇다면은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너무 타격을 입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가장 큰 실패했던 것이 고물가 정책이었습니다. 예. 너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미국이 6조 달러 이상의 달러를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10%까지 올랐고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니까 미국의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8%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자기 집세를 미국도 항상 30년, 40년 장기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이렇게 8%의 고금리를 내게 되고 아직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5% 내렸지만 예. 지금 현재 4.5%입니다. 바로 이런 고물가 때문에 미국 서민들이 너무나 어려웠다. 예. 바로 이런 이유가 지금 해리스가 떨어진 이유 중에 큰 이유였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국민들 우선적으로 예.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정책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대선 결과 사실상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확인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입니다. 지금 각국이 다 축하 메시지 하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김대중 교수님, 사실 이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자,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집권, 뭐 당선 선언을 했으니까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내각 강요들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특히 경제 관련 장관들 우리도 꽤 관심사거든요. 이제 너무 빠른 질문 같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인물들이 좀 보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아마 이제 가장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포함해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 후보가 이미 나왔습니다. 물론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할 사람을 지금 자기가 선정하겠다 이미 예고가 됐고 예. 규제개혁위원장으로는 일론 머스크를 선정해서 머스크요? 예, 미국의 규제를 없애겠다. 규제를 만약에 한 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면 3개에서 5개까지 규제를 없애겠다. 예.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었고,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이었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3배 가까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수출을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중국에 보다는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분야인데 미국에만큼은 우리가 가장 많은 수출했던 것은 자동차 분야였고 그렇다 그러면 좀 현대와 기아가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시설을 늘리고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미 2026년에 삼성 반도체가 개장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중국산 부품을 최소로 줄이고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가장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 완성된다면 미국에서 한 1,100명 이상의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 원하는 거고 두 번째 트럼프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각자 모든 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또 큰 호재를 맞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장점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지금 김정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CNN이 연결이 됐는데 CNN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동시통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at could be decisive. So let's get back to Phil Mattingly at the magic wall here. We should note right now Donald Trump leads in Wisconsin by 109,000 votes. Once we see those ballots in Milwaukee, in unless Kamala Harris wins Milwaukee by 500,000 votes, which is literally impossible. 5,000표 이상 앞서지 않는다면은 그 위스콘신에서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밀워키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금 개표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밀워키 보시면은요,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이 격차가 이미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은 훨씬 못 미치는 수치. 입니다. 민주당 특히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서 인정해야 되는 점은 도시 지역 그 흑인들과 관련해서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선전을 했죠. 교외 지역에 가서
보다 That's where we'll make up for 고학력자들에게 it. That's where we'll balance it 가서 out. That's 더 Dane County. That's the 뭔가 University of 잃었던 Wisconsin. 다른 That's the home of 지역에서 Madison. This is a 잃었던 place 표를 that is 상쇄했어야 a Democrat 되는데요. stronghold. They expect to 이 지역 blow out 같은 the vote 경우에는 here. 굉장히 You look at that 민주당 margin, you say, all right, 텃밭임에도 99% 불구하고 when you've got a 지금 74% 99% in your 개표가 favor, almost 이루어진 75%, 상황에서 that must be 75% exactly what you 가까이 did. 해리스 But it's 부통령이 underperforming Joe 득표를 Biden by a 했지만 point and a half. You can't drop 2020년도 off. You can't be as soft as 바이든 they've been in those 대통령이 urban centers, 가져갔던 population centers that used to be strongholds. 득표와 It's still hard to some 비교하면은 degree, 못 and 미치는 not make 수치라는 up 것을 for it, 알 수 in a 있습니다. significant way in places like Dane. So we're talking about 그렇기 Milwaukee, 때문에 Phil, right there, 그 the results there. Let's talk 2 패배했던 hours 다른 out 지역을 about 상쇄할 it. 만큼의 성공을 Because, 거두지 look, we've 못한 거죠. projected Illinois will go 일리노이 for Kamala Harris here. 카멜라 But the 해리스 numbers we're seeing in 부통령과 Illinois, 관련된 particularly in Chicago, 그 성과를 man, 살펴볼까요? are they 시카고 한번 eye-popping. 볼까요? Yeah. 굉장히 Look, 놀라운 did you 결과가 and I think we were going to 나타났습니다. be talking about Illinois at this point 일리노이에 in the 대해서 morning after election night? No, but the 아침에 reason 이런 why 식으로 is the 얘기하게 story that 될지 it connects to 몰랐는데요. in places like 보시면은요, Milwaukee, in places like 미러키와 Detroit, in places 비슷합니다. throughout the country, 디트로이트라든지 where 아니면 Democrats have long held 전미 significant 각지에서 advantages in these urban 보시면은요, areas 이런 and 도시 through some 지역에서 majority African American 민주당이 areas. 굉장히 That's 기존에 a big 잘해왔습니다. margin, 88% 흑인 인구가 reporting. 많은 Now 지역이죠. compare it to 지금 보시면 2020.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진 것처럼 That's 보이시겠지만 That is a 2020년과 huge 비교해 difference. 보면은요, 굉장히 큰 82.5% 차이입니다. in Chicago 당시에 in 2020. Kamala Harris right now 82.5% with 바이든 대통령이 88% 가져갔던 reporting 것과 is 비교했을 때 at 지금 88% 개표가 62%. 이루어진 상황에서 people are going to try and 지금까지는 figure out as we've been looking at exit 72% polls, we're trying 득표도 to get a sense 못한 of where 것을 things 보실 stand. 수 But I'm just going to tell 있습니다. you, if you go into 그렇다면은 the states 우리가 where Democrats traditionally win and win by a lot, where they are 민주당이 not doing 크게 as well as 우세를 they traditionally do, where 보였던 Donald Trump is 지역들에 overperforming in a place 가보면은 like 트럼프 Maryland, which is 대통령이 again a 굉장히 state that called 약진을 for Kamala 했습니다. Harris.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They got 수 a new senator. 있으신데요. 자, CNN에서도 진행자들 보니까 살짝 여러 가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약간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요 진행을 하면서도 분설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막 이런 분위기인데. 자, 이제 경제 관련 얘기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김세희 기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기소가 지금 보니까 한 4건 정도 기소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다시 취임해서 재집권하게 되면은 재판을 지금 바꾸는 상황인데 이 재판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예비 대통령 당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그래요, 지금요. 미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이 이제 지난 7월 전직 대통령 재임 중 뭐 공적 행위를 통해서 뭐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예. 되게 다양한 재판들이 기각되고 연기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 달 18일 예정돼 있던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 선고도 대선 3주 뒤인 11월 26일로 연기됐었는데요. 연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백악관에 트럼프가 복귀하게 되면 예. 그의 재판이 중단되거나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제 조용해진다? 아니면 다음 대선 때까지 뭐 연기가 된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연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기소를 막기 위해서 자기 사면을 시도할 가능성도 이른바 본인이 집권하고서 본인을 사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예.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해서 본인 사건 맡고 있는 특별 검사를 해임해 버리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군요. 그게. 이미 그 보수 성향인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백악관 복귀 시 첫날 셀프 사면하거나 그 잭 스미스 지금 특별 검사인 그 사람을 2초 안에 지금 나옵니다. 해임할 거다. 이렇게 본인이 답하기로 집권하면 했습니다. 2초 만에 바로 해임이다. 특검을. 실제 셀프 사면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측이 어려운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 하나 좀 궁금한 내용이 좀 떠올라서 질문 좀 드렸고요. 네. 정대진 교수님께는 아까 이제 북한과 관련된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교 상황 집중 좀 질문 드렸는데 요거 하나 아까 제가 질문을 마저 못 드렸습니다. 아까. 트럼프 후보 하면은 우리한테는요. 방위 분담금지지만 주한미군 얘기를 자꾸 꺼내놓거든요. 혹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협상 카드 압박용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한간에 언론 보도에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들은 뭐 트럼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 예. 그건 이제 의회가 견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법리를 좀 따져보면은
미국 연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는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려면 그냥 빼는 거예요. 다만 의회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문제가 방향 있습니다. 자체를 바꾸질 못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지. 그걸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딱 그냥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따져보면은 이게 좀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지연시키는 건 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주한미군 빠져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 28,000명, 25,000명이 아니라 25명, 280명 있으면 내일 비행기 타고 들어와 이제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25,000명, 28,000명을 바로 내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얘기가 나오면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기대하기는 뭐 앤디 김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뭐 바라겠죠 우리는. 근데 아까 이문정 교수님은 그분 역시 사실은 한국계지만 미국인이다. 미국 출신이죠. 예, 미국 얘기를 연방 하셨단 상원, 예, 말이에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에요. 이제 다만 민주당 야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뭐 역할을 좀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을 시키는 것일 뿐이지. 맘먹고 막 그 행동에 들어가는 모습들. 이거 과거에도 우리 그 70년대에도 예. 그냥 철수시켰습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도 철수가 모르게. 있었죠. 예, 그냥 그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잘 설득을 해야 될 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25,000명, 28,000명 빼면은 본토에 데리고 가면 그 전개 비용은 또 본토에서 너희들이 써야 된다. 그렇죠.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둔도 하고. 뭐 유럽을 가든 어디 예. 중동을 가든 어차피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거를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으로 우리가 원래 안 내도 되는데 특별 협정으로 우리 내주는 많이 거예요. 내거든요. 예, 동맹이라서 90년대부터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까 윤 대통령 축전이 있었지만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겠죠. 이문정 교수님께는요. 아까도 잠깐 전망이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 후보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갑니다. 다수당으로. 지금 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 상하 모두 공화당입니다. 네. 이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글쎄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앞서서 우리 정대중 교수님께서 워낙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한미 동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 대통령이 물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이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시나리오인 거는 맞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워낙 그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 당장 무슨 주한미군의 그 규모가 뭐 대규모 축소가 된다든지 오. 심지어 철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그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공화당 그 의원들이 상하를 다 점한다고 하는 것도 공화당도 사실 전통적으로는 이런 동맹의 가치나 예. 내지는 이런 그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이 지구를 다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과의 이런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예.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강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잘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께 질문 중인데 시간이요. 한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 우리에게 올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하나 정도 추가하신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굉장히 위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기회도 될 수가 있다. 가장 큰 것이 방위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각자 나라가 이제 지켜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가 600km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각도로 분석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요. 2024 미국 대선 특집 MBN 뉴스 7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